런던 올림픽 이후 처음으로 한국 복싱 선수가 시상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여자 복싱 54kg 이매지 선수 판정승으로 4강에 올랐는데요. 올림픽 복싱은 3, 4위전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준결승 진출로 최소 동메달이 확보됐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붕대가 감긴 손이 들린 채로 환호하는 이매지. 한국 여자 복싱 사상 첫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12년 만에 나온 한국 복싱의 올림픽 메달이기도 합니다. 지난 16강에서 남녀 선수 통틀어 8년 만에 올림픽 승전보를 전한 이매지는 이번에도 정확한 공격으로 점수를 쌓으며 콜롬비아 선수를 이겼습니다. 도쿄에서 첫 올림픽 도전에 나섰지만 단 1승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파리에서의 무대는 더욱 간절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랑 자카르타 때부터 계속 대표팀을 하면서 7년 동안 메달이 없었어요. 아시안 게임을 2번이나 나가고 올림픽을 나갔음에도 계속 메달이 없어서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 런던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이자 자신의 코치인 한순철의 뒤를 잇게 돼 행복하다는 이매지. 우리 시간으로 4일 밤 튀르키예 선수와 결승 티켓을 놓고 대결합니다. 이매지가 준결승에서 이기고 북한의 첫 여자 복싱 메달을 안겨준 방철미도 올라오면 결승전에서 남북 대결도 성사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원 사태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에게 최대 1조 원대 사기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사흘 만에 검찰이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사와 수사관 등 85명을 투입해 티몬과 위메프, 큐텐코리아 본사, 구영배 큐텐 대표 주거지 등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겁니다.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법리를 다 주어던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건데 구 대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는 400억 원대 횡령 혐의가 적시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구 대표는 국회에 출석해 북미 전자상거래업체의 위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몬과 위메프 자금 400억 원을 끌어다 썼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가 갖고 있던 소비자 결제 대금을 기업 인수 등 다른 용도로 썼다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구 대표에 대해 사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자본 잠식 상태에서도 역마진으로 상품권 판매를 대규모로 이어왔고 받은 판매 대금을 입점업체에 정산하지 않고 밀린 다른 정산 대금을 치르는 돌려막기를 했다면 사실상 폰지 사기 구조라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판매자에게 정산되지 않은 금액은 지난달 25일 기준으로만 2,100억 원대입니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월과 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최대 1조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검찰은 압수물과 금감원이 넘긴 자료 등을 토대로 자금 흐름을 살펴본 뒤 구 대표 등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물가 동향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7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6%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4월 2.9%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5월 2.7%, 6월 2.4% 등 넉 달째 2%대가 이어졌습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식료품과 에너지 제외 지수는 2.2%, 농산물과 석유류 제외 지수는 2.1% 상승했습니다.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3% 상승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농산물이 9% 오른 가운데 사과는 39.6%, 배는 154.6% 상승했습니다. 석유류 가격은 8.4% 올랐는데 휘발유는 7.9%, 경유는 10.5% 각각 상승했습니다. 구영배 Q10 대표는 지난달에야 사태를 파악했다고 말해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Q10 전 직원들은 판매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회사 측이 답변 매뉴얼까지 만들어 배포했다며 구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오동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 출석해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낸 구영배 Q10 대표. 지연 상황을 내부적으로 인지한 건 지난달 중순 무렵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정산 문제에 대해서 언제 처음 인지를 하셨습니까? 회사 내부적으로 인지한 거예요. 저는 7월 한 12일 정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Q10 전 직원들은 팀원과 위메프 인수 당시 Q10이 계열사 재무기능까지 흡수했기 때문에 구 대표가 사태를 몰랐을 리 없다고 반박합니다. 팀원 위메프가 정산이 안 되는 건 당연히 우리 쪽에 알려질 수밖에 없었죠. 이 사태가 이렇게 커지고 나서도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걸 보니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했어요. 판매자들에게 매일같이 거센 항의를 받던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자 사측이 답변 매뉴얼까지 만들어 그대로 안내했다고 실토했습니다. 확인 후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니 시간 양해 부탁드린다. 복사 붙여넣기로 벌크로 답변을 하고 6시에 딱 문이 막아버리고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거의 1년 반 정도? 판매자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 유럽 등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어 고소나 소송도 여의치 않았는데 Q10이를 악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Q10이 계열사인 위시 판매자에게 보낸 메일을 보면 Q10은 소송을 걸겠다는 판매자 항의에 싱가포르 법인 주소 등을 안내하며 싱가포르에서 소송하라고 무책임하게 답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 대표는 일부 언론에 집을 활용해서라도 운영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10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취재진 연락에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 회생 신문 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각사 대표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목전에 다가온 티몬과 위메프 기업회생 신문기일에는 각사 대표자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초점은 기업회생 가능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기업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상황에 놓인 회사가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낫다고 인정될 때 법원 감독을 받으며 사업을 일으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 현황에 대해 각사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고 법관이 추가 신문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대표 신문사항을 미리 보내줍니다. 회사 현황, 부채, 자산, 매출액 이런 것들 그런 어떤 질문사항이 쭉 있습니다. 양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에 대한 신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ARS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신문기일에서는 양사가 어떤 방식의 ARS를 원하는지, 원하는 지원 조치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ARS 신청을 받아들이면 양사와 채권자가 자율협의를 거칠 때까지 길게는 3개월 동안 회생 개시 여부 결정은 보류됩니다. 반대로 ARS가 불발되면 일반적으로 회생 신청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회생이 개시되면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하고 이어지는 절차를 밟게 되지만 개시되지 않으면 양사는 다른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파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될 경우 회사는 먼저 세금이나 직원 월급 등을 처리하고 판매자 등에게 빚을 갚게 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거취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온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물러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취를 두고 줄곧 말을 아껴온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 의장.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사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많은 의견을 나눴고 당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결심 이유를 전했습니다. 결국은 당의 합과 그리고 2년 뒤의 시선 승리, 대선 승리가 아니겠느냐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오늘 원내대표와 많은 의견 교환을 거쳐서 사퇴를 배심하게 된 겁니다. 이어 당원상 본인의 임기는 1년이고 누구로부터 거취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대통령실과의 교감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동안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새 지도부 출범과 변화를 명분으로 친윤계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 당직자 일괄 사퇴를 공개적으로 거론했고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역시 새 출발이 늦어져선 안 된다며 결단 필요성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여기에 한 대표까지 인선은 당대표 권한이라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점이 결심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을 거란 관측입니다. 인선은 당대표의 권한이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당신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친한계가 띄운 교체론과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유입론이 맞서는 상황에서 계파 갈등 구도로 인한 정치적 부담 역시 사퇴 결심의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정 의장의 사퇴로 급한 불은 껐지만 후임자 선정 등을 두고 갈등의 불씨가 완벽히 꺼지지는 않은 상황. 원내대표와의 호흡은 물론 의원총회 추인 등을 거쳐야 하는 정책위 의장 자리인 만큼 당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적임자 발탁이 과제로 거론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예고했던 대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중독이라고 비판했지만 야당은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6개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공동 발의했습니다. 5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에서 2인 의결을 했고 기피 신청을 스스로 기각한 점 등이 파면할 만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영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임명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큼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하냐며 야당이 탄핵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국정 테러, 습관성 탄핵 중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에 접수된 탄핵 안건을 보니까요. 18건이 넘었습니다. 습관성 탄핵을 넘어 탄핵 중독 아닙니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이변이 없는 한 오늘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직무대행에 이은 4연속 방통위 수장 탄핵이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끝난 데다 임기 하루 만에 밀어붙인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화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내가 헌법재판소라 그러면 3일 만에 각하 때릴 수도 있다. 그럼 이진숙 그 위원장이 오히려 날개 다는 거다. 왜 그렇게 민주당은 자꾸 바늘허리에 실매어 쓰려고 하느냐. 하지만 민주당은 오는 12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교체 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저희가 과방위 차원에서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할 수 있게 허가해 주시고 행정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전임자들과 달리 이진숙 위원장은 끝까지 버틸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고생이 많다고 격려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위원장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 역시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국회에서는 5박 6일의 방송사법 대치가 끝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전국이 시작됐습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쟁점입니다. 나희인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민생지원금 특별법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당론 1호 법안으로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액수는 25만 원부터 35만 원 사이에서 정부가 정할 수 있게 했지만 지급일은 법이 공포되고 석 달 뒤로 못 박았습니다. 소비를 촉진해 침체한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게 입법 취지입니다. 거리의 소리, 시장의 소리, 농산어촌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무엇이라도 해달라는 간절한 요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민하여 대책을 내놓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법을 무차별 현금 살포법으로 규정하고 입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인위적으로 푸는 돈은 경기 부양이 아니라 물가 상승만 부추길 거라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세금으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인위적으로 매출을 높여서 경기를 회복시키고 성장을 이어간다는 소득주도 성장, 아니 이번에는 세금주도 성장이 되겠습니다. 입법부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건 삼권 분립을 흔드는 일이라고 반발했지만 방송사법처럼 현실적으로 입법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수 야당은 24시간이 지나는 대로 표결을 거쳐 토론을 종결시킨 뒤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퓰리즘의 악영향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이 법안들은 결국 대통령 제2요건 행사를 유도해 탄핵 선동에 악용하려는 오늘 오후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맞설 계획이지만 야당은 다음 주 8월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노란봉투법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나혜입니다. 압록강 유역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측이 구호 물자를 지원하겠다고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수해 지원 제안은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대한적십자사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수해를 입은 북한 주민을 위해 대북 물자 지원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압록강 유역 홍수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고 보도한 지 하루 만입니다. 적십자사는 지원 품목과 규모,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측에 조속한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은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어려움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견지에서 북한의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우리 측의 대북 수해 지원은 쌀과 컵라면, 시멘트 등 72억 원 상당이 건네진 지난 2010년이 마지막입니다. 이후 2011년과 2012년에도 우리 측은 수해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명해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인도적 차원의 접촉 제안은 2022년 5월 코로나 사태 이후 두 번째로 당시에도 북한이 응답하지 않아 전통문 발송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 매체는 기록적인 폭우로 압록강 유역 신의주와 의주 지역 4,100여 가구와 축구장 4,200여 개 면적의 농경지가 침수됐다고 밝히면서 인명피해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대상들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처벌할 것을 제기하셨습니다. 인명피해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규모일 거란 게 통일부 분석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원 주체가 대한적십자사이긴 하지만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되는 등 사실상 정부 차원의 제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제기구를 통할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돼 직접 지원 방식을 선택했다며 인도적 차원인 만큼 북한의 호응을 기대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정부가 12년 만에 수해 지원을 결정했지만 실제로 북한이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과거 여러 차례 거절 의사를 밝힌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 돕느냐가 그래서 주목됩니다.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2012년 여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에 이어서 폭우로 북한 일대가 큰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로 남북 관계가 매우 경색된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정부 사실상 북측 요구에 부응해서 수해 지원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이번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해서 북한의 풍수해 피해를 극복하는 노력을 돕겠다는 뜻을. 자, 그런데 당시 뜻밖의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북측 요구와 우리 측 지원 품목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음식물이나 의약품 중심으로 지원할 뜻을 밝혔는데 북한 측은 시멘트, 트럭을 비롯한 복구 물자와 자재 장비를 대량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평도 포격 등 군사적 긴장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지원 물품이 군사용으로 쓰일 가능성을 놓고 양측 간의 신경전이 이뤄진 것으로 당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결국 정부 차원의 수해 지원은 무산됐고요. 민간 차원의 지원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었죠. 지금도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이 당시와 비슷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도 수해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원 품목, 규모,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는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조속한 호응을 기대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어제 발표 내용 자세히 보면요. 그 구체적인 품목은 아직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일단은 비워둔 셈입니다. 12년 전 사례를 놓고 볼 때 이번 수해 지원 또한 품목을 놓고 양측 간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아홉 명이 숨진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운전 조작 미숙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차량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운전자가 가속 페달만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결론은 운전 조작 미숙. 사고 기록 장치 등을 분석한 결과 가해 운전자 차모 씨가 주행 도중 가속 페달만 밟았고 마지막 피해 차량을 친 뒤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가속 장치나 제동 장치 등 차량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DR 기록상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제동 페달이 작동된 적은 없으며 또 차씨의 오른쪽 신발바닥에서 나온 자국이 가속 페달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주행 중에 제동 등도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속 페달을 최대 99%까지 밟았다 뗐다 반복하며 인도로 돌진한 순간 차량은 시속 107km로 최대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차씨는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해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호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기 전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고 차량이 튀어나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역주행 과정에서 핸들을 꺾어 이곳 인도로 돌진한 이유는 울타리를 들이받아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였고 당시 보행자들이 서 있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시민 9명이 숨졌는데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가족 모두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차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도검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호송 차량에서 하얀 상의에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내립니다. 얼마 전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겁니다.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해서 범행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약 검사를 거부한 것은 스파이 때문이라는 등 종잡을 수 없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범행에 대해선 뉘우치는 기색조차 없어 보입니다. 피해자에 대해 죄송하냐는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유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네. 평소에도 도검 소지하고 다니셨나요? 아니요. 직장에서 들어있었던 게 사실인가요? 마약 검사는 왜 거부하신 겁니까? 조금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마약 검사를 위한 A씨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9일 밤 11시 20분쯤 서울 은평에 있는 아파트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체포됐는데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를 주장하는 A씨가 지난 1월 무리 없이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것이 알려지며 도검 관리 체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이번 살인사건에 대응한다며 도검 8만여 정에 대한 긴급 전수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미 허가받은 소지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점검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면 허가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또 신규 소지 허가 시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유튜버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러와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 최모 씨가 오늘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카라큘러와 변호사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카라큘러는 유튜버 구제혁이 쯔양을 공갈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쯔양의 과거 정보를 구제혁에게 넘긴 의혹을 받는 변호사 최 씨는 쯔양을 공갈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전국 180곳에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의 열대야도 11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열흘 이상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33도로 웃도는 기온에 습도까지 높아지며 전국이 펄펄 끓는 한증막으로 변했습니다. 오후 3시 현재 경기 용인과 여주, 전남 담양, 강원도 양양 등의 체감온도는 37도 안팎으로 사람 체온과 비슷하거나 높았습니다. 서울도 36도에 육박했습니다. 폭염 위기경보도 섬 지역을 제외한 전국 180곳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당분간 한낮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온열 질환 위험이 커질 전망입니다. 노약자와 어린이, 만성 질환자는 한낮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작업장에서는 한낮 작업을 금지하는 등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열대야도 점점 더 심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벌써 11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 기상청 예보가 나오는 8월 11일까지 열대야가 해소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연속 열대야 일수는 총 22일에 달합니다. 2018년과 1994년에 이어 연속 열대야 일수 3위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대기 하층에는 고온 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대 최악이었던 2018년과 비교하면 올여름 무더위는 최고 기온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보다 습도가 높아 열대야와 온열 질환의 새로운 기록이 쓰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전국에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축산농가에서는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바다도 데워지면서 서남 해안 곳곳에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3만 5천 마리도 넘는 닭을 키우는 축사 내부. 커다란 환풍기 여러 대가 쉼없이 돌아가고 출하를 열흘 앞둔 닭들은 자동 급수기를 쪼아대며 목을 축입니다. 아직 오전인데도 이미 축사 바깥은 34도를 넘긴 상황. 첨단 장비를 갖춰가며 찜통 더위를 대비했지만 평소보다 2배나 폐사가 느는 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체열을 내려줘야 되는데 내려줄 수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 닭들은 개구 호흡으로 체열을 떨어뜨리는데 그 개구 호흡을 오래 하다 보면은 닭들이 탈진으로 이렇게 폐사가 나게 됩니다. 계속되는 가마솥 더위에 소나 돼지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가금류 18만 마리와 돼지 14,000마리가
더위에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물을 안개처럼 뿌려주고 환기도 틈나는 대로 하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부 다 8월 달에 이제 분만할 소들인데 이렇게 더우면 저 소들이 지금 혹시 유산을 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냥 수시로 이제 순찰 돌면서. 바다도 펄펄 끓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와 서남해안 곳곳에 고수온 특보가 발효됐고 고수온 위기 경보도 심각 1단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전남 한평만입니다. 연일 강렬하게 내리쬐는 햇볕에 수온이 29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고수온 상태가 지속하면 양식장 어류 폐사는 물론이고 어획량에도 영향을 줍니다. 연승업은 미끼를 사용해갖고 이제 고기를 잡는데 그 먹이 활동을 안 하면은 안 잡히죠. 영향이 줄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찌는 듯한 불볕 더위에 농민과 어민들의 마음도 함께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최근 온열 질환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만 온열 질환으로 1,200명 가까이 응급실을 찾았는데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며칠째 밤낮 없이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심각 단계는 전국의 40%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이 3일 이상 이어질 때 발령됩니다.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이 1,200명에 가깝고 관련 사망자도 6명이나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도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되면서 온열 질환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온열 질환자 발생 통계를 보면 야외 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는데 그만큼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물을 자주 마시고 야외 활동이 불가피할 경우 책 넓은 모자와 밝고 헐렁한 옷을 착용하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폭염 속 야외 활동을 하다가 어지럼증과 두통, 메스꺼움 등이 느껴지고 증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체감온도 35도를 웃도는 폭염은 심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혈전이나 혈관이 막히는 그런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기온에서 장기간 활동하는 경우에는 뇌졸중 등의 심뇌혈관 질환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온열 질환자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보호자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은 재난 문자가 와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아 자녀들의 안부 연락이 어르신들의 목숨을 살리는 생명의 전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지금 시각 8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행복한 금요일 아침 날씨엔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날씨 키워드로 함께 알아볼까요? 바로 우산과 한증막 더위입니다. 오늘은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산발적인 비가, 남부지방은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이 비가 더위를 식혀주면 좋으련만 오히려 습도만 잔뜩 끌어올리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강릉은 최저기온이 31도를 웃돌면서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밤이었습니다. 3일 연속 초열대야가 나타난 건데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도 수일째 열대야를 기록하고 있고 한낮에는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전국이 종일 한증막처럼 펄펄 끓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180여 곳에 폭염 위기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령 중인 만큼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한낮 시간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은 얼마나 오릅니까? 네, 서울에도 12일째 열대야가 지속하는 가운데 밤사이 체감온도가 30도를 웃돌면서 초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났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32도, 높은 습도 탓에 체감온도는 35도까지 치솟겠는데요. 퇴근길 무렵에도 기온은 떨어지지 못하겠고 마치 한낮처럼 덥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살펴보면 강릉 36도, 광주 35도, 대구는 무려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비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 시작돼 점차 그 밖의 중부 곳곳으로 확대하겠고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 양은 5에서 40mm, 경기 북부에 많게는 6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또 남부 내륙에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네, 주말과 휴일 날씨도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내일은 충청 이남에, 모레는 강원과 영남 지방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날씨 앤 키워드의 윤수빈이었습니다. 덥고 습한 한증막 같은 날씨를 피해 파도에 몸을 맡깁니다. 그늘막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쉬다 보면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동해에서 그물에 잡힌 상어는 2022년 한 마리에서 지난해 14마리로 급증했고 올해는 벌써 13마리나 됩니다. 촉수에 강한 독성을 지닌 노무라 잎깃 해파리입니다. 부산 해안가에서는 해파리 수십 마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한반도 수역에 사람을 공격하는 상어의 출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독성을 가진 해파리도 개체수가 늘었는데요. 국내 대표적인 상어 전문가죠. 최희훈 군산대 해양생물자원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몇 년 사이에 상어 출몰 소식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올해 상어가 발견된 게 어느 정도고 출몰 빈도는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예, 작년에 통해안을 기준으로 볼 때 한 18건 정도 그 위험한 대형 상어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근데 금년에 벌써 제가 입수한 정보로만 4건, 6월 달에 삼척에서 악상어, 다음에 네. 4월 22일 날 청상아리 속초에서, 그다음에 부산 근해에서 7월에 악상어, 그리고 6월 달에 제주도 근해에서 무태상어. 무태상어는 그렇게 위험한 상어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4가지 상어 중에서 문제가 된 것이 청상아리입니다. 청상아리는 가장 그 따뜻한 수온에 서식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동해안에서는 7월 이후에 이렇게 주로 출현을 하고 6월 이전에는 거의 출연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금년에 4월 22일 날 속초에서 출연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연근의 동해안에서 출연한 가장 빠른 시기가 이렇게 4월 달에 청상아리가 출연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특이한 상황입니다. 네, 위험한 대형 상어를 기준으로만 해서도 18건이 발견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어가 우리 수역에 출몰하는 빈도가 좀 많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수온 상승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네. 단순히 수온이 상승하면은 이런 뭐 대형 상어들이 이렇게 더 올라오는 거냐? 그 수온 상승에 따라서 그 먹이 분포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형 상어들이 오려면은 그 대형 상어들이 먹이로 하는 먹이들이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큰 상어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상어들이 따라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대표적인 작년에 7월 달에 삼척에서 1.6m짜리 다랑어가 포획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동해 중부 이북에서 참다랑어가 이렇게 잡힌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온 상승에 따른 먹이 분포의 변화, 이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동서 남해 중에 어디에서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 해역이 따로 있을까요? 과거에는 서해안, 군산 앞바다, 보령 이 해역에서 아주 그 위험한 백상아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출현해서 희생자도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런데 한 2000년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해안 쪽으로 이런 위험한 상어들이 더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경향을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해류의 변화에 영향이 따른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올해 포획된 상어들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면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은 악상어입니다. 올해 6월에 동해 삼척시 앞바다에서 잡혔는데, 자, 악상어 어떤 종인가요? 이 악상어 과에 포함되는 종에 백상아리, 청상아리, 그 위험한 상어들이 대부분 이렇게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악상어의 특징은 유일하게 차가운 바다에 서식해요. 캄차카 반도나 홋카이도. 우리나라에서 출현하는 가장 남쪽은 지금까지 삼척이었는데, 삼척이 아니라 그 포항이었는데 금년에 그 남방 한계선이 부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주 이것은 예외적인 상황이 되고, 그래서 악상어는 연중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출현하는 종이고, 한 가지는 좀 위험한 상어이고 세계적으로도 사람을 공격한 예가 빈도수는 낮지만 보고가 되어 있지만은 연안에서 사람과 접할 기회가 아주 적은 조금 깊은 바다에서 그 어류를 사냥을 하기 때문에 네. 사람과 이렇게 직접 마주칠 확률은 굉장히 적은 종입니다. 자, 깊은 바다에 있기 때문에 사람과 마주칠 확률은 비교적 적습니다만은 사람을 공격을 하긴 하는 거군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900여 건, 950여 건 중에서 지금 사람 공격한 빈도가 한 건에 불과하니까 네. 좀 이빨의 형태나 여러 가지 그 생태적인 상황을 볼 때 좀 위험한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이기는 이해는 하지만은 그렇게 큰 위험성이 사람이 접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종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저희가 발견된 상어의 화면을 좀 준비를 해주시죠. 올해 4월에 속초에서 발견이 됐었는데요. 자, 지금 화면에는 청상아리입니다. 청상아리 올해 4월 동해 속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어떤 종류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등 쪽이 청색을 띠고요. 배 쪽이 흰색. 그리고 이빨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면 가장 쉬운데 이빨이 송곳니처럼 아주 뾰족하게 되어가지고 안쪽으로 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빨 모양이 길고 안쪽으로 휘어져 있고 등 쪽이 청색, 배 쪽이 흰색을 띠고 또 한 가지는 꼬리 지느러미 부분이 초승달처럼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이 거의 대칭. 상어는 대부분 위쪽이 꼬리 지느러미 위쪽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청상아리는 위쪽과 아래쪽이 거의 대칭을 이루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청상아리는 위험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세계적으로 이것도 그 악상어가 위험한 상어이기는 하지만은 백상아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사람 공격한 빈도수는 낮고 이것도 역시 주요 먹이가 오징어나 큰 어류, 물고기. 백상아리가 상대적으로 그 포유류, 고래나 이런 포유를 먹는 데 비해서 이 청상아리는 큰 물고기를 주로 먹기 때문에 위험한 상어이지만은 백상아리나 청상아리 상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은 덜하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상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올해 6월에 제주 서귀포 해역에서는 무태상어가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무태상어도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발견된 상어가 기사상으로는 3m가량의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 무태상어는 아직까지 사람을 공격한 사례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위험한 상어는 아니고 또 어미도 이렇게 3m 이상 되지 않는 그 중소형, 중간 정도의 상어의 크기이고, 근데 문제는 이 무태상어 종류가 제주도 연근에 아주 유사한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하기 쉽지 않은 흑상어라는 종류가 또 있거든요. 네. 어쨌든 이 무태상어의 문제점은 그 제주도에서 방어잡이 그 방어를 이렇게 주로 사냥을 하기 때문에 그 방어를 다 쫓아버려요. 그래서 제주도 방어잡이 어민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무태상어입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살펴본 상어 이 세 가지 종류는 사실 사람을 직접적으로 크게 공격을 하지는 그렇지는 않는 그런 상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식인상어로 알려져 있죠. 백상아리가 최근에 발견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가장 문제점이 바로 이 백상아리죠.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사망하거나 아주 심한 피해를 입힌 상어가 950여 건의 피해 사건 가운데 351건, 굉장히 많은 횟수죠. 네.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인데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 백상아리인데 2000년대를 기준으로 이전에는 주로 보령이나 군산 앞바다에서 주로 출현하고 그리고 피해도 입히고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런데 2000년대를 기준으로 동해안,
통해하는 울진 근처나 또 부산 2012년도죠. 부산 앞바다에서 5m짜리 백상아리가 잡힌 적이 있고 그래서 남해안과 동해안 쪽으로 이 분포지가 이렇게 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사망자도 있었고요. 네. 서해안에서 그런 상황가 바로 이 백상아리가 되겠습니다. 영화 조스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종이죠. 네, 이 백상아리가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해변가, 그러니까 수면이 좀 낮은 곳까지 와서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영화 조스를 보면은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어린이가 이렇게 사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입니다. 네. 2009년도죠. 우리나라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4.8m짜리 그 백상아리가 실제로 그 썰물을 따라 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백사장이 누워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에 죽어 있는 죽기 직전에 발견된 겁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실제로 해수욕장 가까이 이렇게 접근하는 종이 이 백상아리와 청상아리가 대표적인 종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처법이 궁금한데요. 최근 해수욕장에 그물망을 설치를 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도움이 될까요? 제가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뭐 캘리포니아 이런 해외에 비해서 출현 빈도가 낮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한 2년 전부터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 백상아리나 위험한 상어의 출몰이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속초에서 그물망을 설치를 했죠. 그 상어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수욕장 주변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것이죠. 외국에서도 남아공이나 이런 출현 빈도가 빈번한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물망을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상어를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난다면 어떤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근에서 상어를 만날 확률은 해수욕장보다는 어민들, 키조개나 해산물 채취하는 어민들이 이렇게 자주 만날 가능성이 많고 네. 실제로 희생자가 거의 어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상어를 발견해야 된다. 상어가 날 공격하기 전에. 그런데 해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물이 탁한 곳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면서도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고 상어가 주변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쉽지가 않고 또 한 가지 그 작업을 하는 경우를 보면은 소리를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딱딱 전복을 캔다거나 이렇게 소리를 발생하게 되고 또 비린내를 유출하고 네. 상어가 가장 민감한 것이 상어이기 때문에 소리를 나는 쪽으로 해서 자기 사냥감을 찾아서 이렇게 방향을 찾아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린내까지 유출을 하게 되니까 상어가 좋아하는 청각, 후각을 다 자극을 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속에서 이제 작업하는 분들이 해산물 채취하는 분들이 아주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들어갈 때 2명 내지 3명 이렇게 조를 이뤄가지고 들어가고 단독으로 들어가지 말고 실제로 외국에서 피해 사건을 보면은 심한 피해를 당했어도 그 옆에서 구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나는 경우가 얘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상어가 사람을 먹이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먹이인 돌고래나 다른 그 바다 생물로 오인을 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다. 그런 보고가 많기 때문에 2명, 3명 짝을 지어서 들어가고 주변을 잘 이렇게 살피고 그리고 상어가 다가올 때는 갑자기 놀라가지고 수면 위로 상승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어는 민감한 그 움직임에 아주 그 반응을 하기 때문에 딱 움직이는 등을 돌리는 순간 바로 공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어가 다가오는 것을 인지했을 때는 바닥에 가면 엎드려가지고 상어가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수면 위로 상승을 하고 정말로 1m 앞 상어가 100% 날 공격 직전에 있다. 그런 때는 마지막 수단으로 그 작업을 하던 날카로운 어떤 송곳이나 무기로 상어의 주둥이 부분을 힘껏 찌르는 그런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해수욕장 이외에서 방어의 방법이 되겠고 그리고 해수욕장에서 다가오는 상어는 네. 저희들이 그 사람을 다이렉트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향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수면이 맴돌면서 서서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해수욕장에서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상어들을 목격할 수가 쉽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위험한 상어들은 수면 위로 등지느러미까지 드러나거든요. 네. 다가오는
상어를 등지는 의미를 보고 먼저 목격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무수로 이렇게 해수욕객들을 대피시키는, 아니면은 그 해경에서 익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면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으로 접근하는 이런 위험한 상어 종류를 목격을 이렇게 먼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이렌을 울려가지고 대피시킨다거나 이런 방법이, 아까 그물을 설치하는 것 외에는 이런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우리 수역의 또 하나의 골칫거리 중 하나가 바로 해파리입니다. 아예 때로 몰려와서 잡아 올려도 끝이 없다, 이런 얘기가 현장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해파리 급증의 원인은 어떤 걸로 보고 계시나요? 백상아리 아까 상어와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말하면 수온 상승입니다. 네. 수온 상승 때문에 그 해파리가 지금 노무라 입깃 해파리 있죠. 대개 동중국해에서 이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5월부터 우리나라에 이렇게 올라와서 7월과 9월 사이에 아주 급증을 하게 되는 그러한 해파리고, 좀 독성을 가진 그런 해파리고, 또 아주 크죠. 몸이 1m에다가 한 200kg까지 나가니까 굉장히 큰 해파리인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수온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로 본다면은 이 해파리 유생을 먹어야 될 거북이라거나 쥐치, 말쥐치 이런 것들이 환경 오염이나 기타 어떤 남획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천적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원인이 그 해파리가 우리나라에 급증하고 있는 그런 원인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최근에 가장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독성이 어느 정도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보고에 따라 가지고는 사망 확률은 거의 없지만, 노약자의 경우 심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럴 정도로 위험하고, 쉽게 또 어지럼증이나 보통 회초리로 이렇게 때렸을 때 그 회초리를 맞는 그런 통증, 따끔따끔하고 여러 가지 통증이 있는데, 심하면 정신을 잃는 그런 경우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해파리는 사실 좀 물속에 있으면 투명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힘들 것 같은데, 해수욕 중에 해파리가 몰려있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쉽지는 않고, 이렇게 우리가 해수욕에 집중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걸 인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요즘에 이런 위험한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해수욕장에 많이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위를 주로 살피고, 그렇지만 사람을 이렇게 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1m 이런 것들이 해수욕장에 이렇게 오는 경우는 없고, 상당히 작은 개체들이 와서 사람을 이렇게 쏘거든요. 이런 자포라는 독성 세포에 의한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한다면은 좀 쓰레기 같은 바다에 떠다니는 그런 물체 사이나 좀 거품이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이렇게 비교적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거품이 있는 주변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파리에 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파리에 쏘이면은 보통 경우에는 좀 따끔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좀 심하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아주 심하게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깨끗한 물로 이렇게 세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깨끗한 물이나 또 식초 같은 물질 이런 걸로 씻는 것은 이런 독성 세포를 더 이렇게 순간적으로 악화시키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닷물 깨끗이 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식염수라든지 현장에서 깨끗한 바닷물로 씻어내는 것이 가장 좋고, 더 악화돼가지고 만약에 이제 좀 심각하다 할 경우는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119를 기다리는 동안은 이렇게 편안하게 뉘어가지고 다리를 위쪽으로 해가지고 좀 혈압을 낮추도록, 혈압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를 해가면서 119를 기다리는 그런 방법이 현명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가 휴가철의 절정이기 때문에 해변가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윤 군산대 해양생물자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2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어제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 이 위원장 탄핵안은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뒤 표결할 수 있는데 야당이 다수인 만큼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버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러와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 최모 씨가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카라큘러는 유튜버 구제혁이 쯔양을 공갈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대규모 정산지원 사태를 일으키고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의 법원 신문이 진행됩니다. 각사 대표자는 법원에 출석해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와 회생 가능성 등에 대해 답변할 예정입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이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행위냐 한국 행위냐 판단이 수차례 엇갈린 끝에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씨의 한국행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홈페이지에 올린 판결문입니다. 항소법원은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의 한국 인도를 허용하고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1심 판결에 검찰과 변호인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 한국이 미국보다 범죄인 인도 요청을 먼저 했다는 것을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권 씨는 조만간 한국으로 와 재판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해 3월 검거된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어느 나라로 보낼지를 놓고 몬테네그로 법원과 법무부는 힘겨루기를 해왔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은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대검찰청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한국행 결정을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해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내려던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개각으로 법무부 장관이 바뀌자 항소법원은 한국행 판결을 다시 확정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년 넘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온 법원 결정은 이번 판결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잠적한 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가려다 위조 여권이 들통나 11개월의 도피 생활이 끝난 겁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 씨는 지난 3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현지 외국인 수용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러시아에 수감됐던 미국인 기자를 포함해 서방 국가와 러시아 간의 대규모 포로 맞교환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석방을 놓고 사실상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는 게르시코비치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와 미 해병대 출신 폴 휠런, 간첩 혐의로 수감됐던 러시아 감옥에서 풀려나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찍은 기념 사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독일, 폴란드 등 동맹국과 함께 수감자 맞교환을 이뤄냈다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o for anyone who questions whether allies matter, they do. They matter. And today is a powerful example of why it's vital to have friends in this world. 냉전 이후 최대 규모 수감자 맞교환을 통해 러시아는 미국인 3명을 비롯한 서방 국적 16명을 석방했고 서방 각국도 러시아 관련인 8명을 풀어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루지 못한 성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What do you say to that? What do you say to President Trump now, former president? Why didn't he do it as president?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쉽지 않은 협상을 성사시켰다며 복받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And most of the time, as you can imagine, those are tough conversations. But not today. Today, excuse me. Today was a very good day. 백악관은 또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석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대선 후보로서 외교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석방 대가로 러시아에 거액을 제공했을 거란 의혹을 제기하며 협상 내막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편 모스크바에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석방된 러시아 수감자를 공항에서 맞이하며
외교적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수감자 맞교환을 계기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에 그럴 필요를 못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이란은 자국에서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가 암살당한 것과 관련해 이스라엘의 강력한 보복을 거듭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만약 공격해 온다면 무거운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맞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은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의 장례식장에서도 복수를 외쳤습니다. این وظیفه ماست که در وقت مناسب و جای مناسب این عکس العمل رو داشته باشیم. این برای ما بسیار تلخ است. 호세인 살라미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복수의 불길이 타오른다고 말했고, 모하마드 호세인 이란군 참모총장은 정의를 추구할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격앙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근 베이루트에서 숨진 최고위급 지휘관 파우드 슈크르의 장례식을 치르며 전의를 다졌습니다. ويقتل القائد إسماعيل هنية في طهران ويقتل القائد فؤاد شكر في الضاحية الجنوبية. هذه لم تعد جبهات، هذه معركة مفتوحة في كل الجبهات. 이 같은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에 이스라엘은 거듭 맞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니의 암살의 배후라는 것을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ישראל נמצאת במוכנות גבוהה מאוד לכל תרחיש, הן בהגנה, הן בהתקפה. אנחנו נגבה מחיר כבד מאוד על כל מעשה תוקפנות נגדנו, מכל זירה שהיא.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하마스와 예멘 후티 반군,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등 저항의 축 세력들이 보복을 논의하기 위해 테헤란에 집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어떤 식으로든 응징할 것으로 보이는데 확전을 바라는 네타냐후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이번 사태로 이렇게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항공사들은 이스라엘 운항을 중단했고 호주는 레바논 내 자국민에게 철수령을 내렸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하마스 최고 지도자 하니예의 장례식에 수많은 군중이 참석했습니다. 장례식은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직접 주관해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로 엄수됐습니다. 수도 한복판에서 귀빈이 살해되는 모욕을 당한 이란 지도부는 보복은 의무라며 이스라엘을 겨냥했습니다. 하마스도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에 진정성이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비난했습니다. الكريم يعني مع الدماء والاغتيالات يصبح الحديث عن مفاوضات وهدى يعني من نافلة القول. 튀르키예와 요르단, 레바논 등 아랍권 곳곳에선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공습에 고위 지휘관을 잃은 헤즈볼라도 다시 보복에 나설 것으로 보여 팔레스타인은 물론 레바논, 이란으로 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이란과 헤즈볼라가 보복 수위를 조절할 거라는 분석도 있지만 상황이 항상 의도대로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미국은 하니의 암살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가자지구 휴전 중재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to get there, it also first requires all parties to stop taking any escalatory actions.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 항공사들은 이스라엘 텔아비브행 항공편 운항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호주는 레바논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철수령을 내렸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는 그가 묵던 귀빈용 숙소 건물에 몰래 설치돼 있던 폭탄에 의해 암살된 것이라고 미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을 요구한 중동 국가 관료 7명과 이란 관료 2명, 미국 관료 1명에게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국가 관료 5명은 해당 폭탄이 약 2개월 전 귀빈 숙소에 설치됐으며
한의회가 방에 들어간 게 확인된 후 원격 조정으로 폭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폭탄이 어떻게 설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일대에서 2시간가량 전력이 끊겨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강원 원주시에서는 원룸 화재로 1명이 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컴컴한 아파트. 부산 남천동 일대에 전기 공급이 끊긴 건 어제 저녁 8시 10분쯤입니다. 신호등부터 가게 일부까지 다 정전이 됐거든요. 지금 되게 덥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 에어컨을 켜고 다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 관련 신고만 16건 이상 접수된 가운데 쓰던 의료기기가 작동을 멈추면서 70대 여성이 병원으로 실려갔고 승강기에 갇힌 주민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2시간여 만에 복구를 마친 한국전력공사는 전력 개폐기가 타면서 정전이 일어났다고 보고 정확한 규모와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멈춰선 트레일러에서 연기가 나더니 급기야 불이 붙습니다. 경기 의왕시 청계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청계 요금소 근처에서는 25톤 트레일러에 불이 나 4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불로 50대 운전자가 다리를 다쳤고 트레일러 타이어가 탔습니다. 경찰은 타이어 과열로 불이 났다고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강원 원주시 흥원면에 있는 4층짜리 다가구 주택의 꼭대기층 원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40대 주민이 화장실에 갇혀 있다고 직접 신고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1시간 30분여 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경찰과 합동감식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기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23층 실외기에서 시작된 거로 보이는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 6명이 구조되고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아파트 지하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불이 났는데 진화에 8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진화 장비가 진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순간 폭발이 일어나고 불길이 솟구칩니다. 순식간에 차량 전체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지하 주차장 밖으로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아파트 단지는 물론 인근 도로까지 온통 뿌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아파트 고층에 있는 주민들 구조에 나섭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화재 나는 게 처음 겪어봐서 그게 좀 너무 매캐한 연기가 너무 자욱해가지고 숨을 좀 잘 못 쉴 정도였고, 밖을 보니까 이미 뿌옇게 연기가 거목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1층에는 열기가 지하에서 막 올라오고 있고. 새벽 6시 10분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 70여 대가 그을리고 타는 등 피해를 입었고 주민 20명 정도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200여 명이 구조되거나 대피했습니다. 불은 8시간여 만에 꺼졌는데 이 과정에서 소방관 1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주차장에서 연기 배출이 잘 되지 않고 공간도 좁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동식 수조 등 전기차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장비 진입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충전시킨 다음에 옮겨놓고 몇 시간 후에 불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전기차는 폐쇄 공간에서 화재가 생긴 이후에는 대책이 마땅치가 않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예방 차원의 방법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주 전에도 아파트 지하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불이 난 데 이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 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과충전 방지 시설을 늘리는 등 화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전북대학교 온라인 통합정보 시스템이 해킹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등 3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대학 측은 2차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대 학사 업무를 관리하는 통합정보 시스템에 해커가 처음 접근한 건 일요일인 지난달 28일 새벽. 같은 날 밤 10시 두 번째 시도에서 보안을 뚫었고 약 6시간가량 야금야금 개인정보를 빼냈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 등 무려 32만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바로 홍콩과 일본의 IP를 공유해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디가 시작인지는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국정원과 다음에 전북경찰청이랑 같이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이튿날 점심 무렵이 돼서야 피해 사실을 알았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범행한 건지 아직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전북대는 해커가 통합 정보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교육부 주관 대학 정보보호 수준 진단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는데 이런 평가가 무색해졌습니다. 처음에 유출됐을 때는 그렇게까지 크게 와닿진 않았는데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서 보니까 70 몇 개의 항목들이 다 유출됐다고 떠가지고 더 심각성을 더 느낀 것 같아요. 대학은 해킹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또 피해 사실 조회 페이지를 만들고 2차 피해 접수 창구를 별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는 학내 모든 정보 시스템의 보안 절차를 강화해 비슷한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가정집에서 의료 면허도 없이 보톡스를 놔주고 불법 성형 시술을 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술은 물론 기술 전수까지 했는데요. 이들에게 전문 의약품을 공급한 불법 유통업자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경찰이 가정집에 들이닥칩니다. 방안을 보니 각종 의료기구가 놓여 있고 수납장에는 보톡스 등 미용 의약품이 가득합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주사기도 쏟아져 나옵니다. 33살 베트남 여성 A씨는 이곳에서 면허도 없이 보톡스 주사를 놔주고 지방분해 주름 개선 등 성형 시술을 했습니다. 불법 의료 행위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3년 넘게 이뤄졌습니다. SNS를 통해 홍보까지 했는데 시중 가격의 절반 정도로 저렴하다는 입소문을 타고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모여들었습니다. 돈을 받고 불법 성형 시술 교육까지 해 수강생 6명은 따로 업소를 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수강생들은 수도권이나 경기도권에 자기 업소를 차려놓고 무면허 시술을 행위를 해왔고요. 또 전국적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A씨는 전직 제약회사 직원 B씨로부터 전문 의약품을 공급받았습니다. B씨는 의약품을 수출용으로 구매할 때는 자격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해외로 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의약품을 사들였습니다. B씨는 재작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A씨 같은 무면허 의료업자와 무허가 도매상 등에게 94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의료업자 7명과 무허가 유통업자 등 44명을 보건범죄 단속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B씨 사무실에서 보톡스와 마취 크림 등 24개 품목 7,561개 의약품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의약품 수출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사고 위험이 있는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7,000명 넘는 사직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려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불과 100여 명만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추가 모집을 하기로 했지만 대규모 공백 사태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은 7,600여 명인데 1.4%에 불과한 104명이 지원서를 냈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이 절대 다수, 그러니까 12,000명이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른바 빅5 병원에도 모두 합쳐 45명만 지원했고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지방 수련병원들이 속출했습니다. 전공의 공백 사태로 진료나 수술이 줄면서 병원들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는 딱히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최대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달 안에 추가 모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을 뿐입니다. 대신 의료개혁 특위를 통해 의료 현장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는 그 계획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추진을 할 거냐, 이 부분은 저희가 비상진료 대책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당근책이 전공의들에게 통하지 않은 것이라며 의대 증원정책 재검토에 나서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도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선 땜질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문의 중심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전문의 중심 병원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현장에서 일할 의대 교수도 전공의도 설득하지 못한 탓에 계획대로 잘 진행될지는 의문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펀치 한 방에 상대의 기권,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자부 경기에 출전한 알제리 복싱 대표 이만의 칼리프의 경기가 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성별을 둘러싼 포용과 공정의 딜레마,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된 건 20년 전인데요. 성별을 바꾸고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가 늘자 2004년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스톡홀름 합의를 통해 기준을 세우고 성확정 수술을 받은 선수의 출전을 처음으로 허용합니다. 합의에서 정한 출전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 우선 사춘기 전에 성전환 수술을 받되 이후에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면 해부학적으로 변화가 완료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증 가능한 호르몬 요법으로 바꾼 성별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기준도 있는데요. 2015년에는 아예 성전환 수술 조건을 없애고 호르몬 수치를 새로운 조건으로 삽입했습니다. 이로써 기준만 맞으면 트랜스젠더, 그리고 스스로 성별을 정하지 않은 논바이너리, 또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선수까지 올림픽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가장 논란이 된 사례는 남아공의 육상 선수 캐스터 세메냐입니다. 세메냐는 2012년 런던 올림픽, 2016 리우 올림픽 여자 육상 800m에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는데요. 성판별 검사 결과 세메냐는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특성이 공존하는 간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성 논란이 커지자 세계육상연맹은 여자부 출전 기준에 남성 호르몬 수치를 추가했습니다. 이른바 세메냐 룰인데요. 그런데 2020년 스포츠중재재판소는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수치 대신 경기력 우위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기준으로 삼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21년 각 종목별 국제연맹이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선수의 경기 참여 규칙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역사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포용성과 공정성의 논란. 경기력은 성별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동성 간에도 경기력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과 애초 같은 조건에서는 남성의 경기력이 월등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포용의 영역이 아니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성전환 수술 인구가 늘어나고 자신의 성별을 한쪽으로 규정하지 않는 논바이너리 선수도 등장하는 지금, 과학적인 경쟁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급등했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루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예상보다 경기 흐름이 더 나빠졌다는 신호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금리 인하 개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급등했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은 1% 넘게 빠졌고 나스닥 지수는 2.3%나 떨어졌습니다. 경기 흐름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빠졌다는 신호를 보내는 지표들이 잇따라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9천 건으로 약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신규 주문과 생산 등 공장 가동률을 나타내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도 46.8로 넉 달째 하락해 제조업 불황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Well, to get to 2%, there's collateral damage. And collateral damage is a slowing of the economy. 전날 13% 가까이 급등했던 엔비디아가 6.67% 급락하는 등 반도체 기술주들이 폭락했고, 특히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밑돈 인텔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20%가량 급락했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급등했던 원유 가격 역시 경기 위축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이제 금리 인하 폭을 놓고도 시장의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지난 밤사이 강릉은 최저기온이 31도를 웃돌면서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밤이었습니다. 이렇게 식지 못한 열기가 계속해서 쌓이면서 전국이 펄펄 끓고 있는데요. 12일 연속 열대야가 지속된 서울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2도, 체감온도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폭염과 열대야가 길게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산발적인 비가, 남부지방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 시작돼 점차 그 밖에 중부 곳곳으로 확대하겠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경기 북부의 많게는 6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또 남부 내륙에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더위를 식혀주면 좋겠지만 오히려 습도만 잔뜩 끌어올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2도, 광주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고 내일은 충청 이남에, 모레는 강원과 영남 지방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폭염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발령 중입니다. 더위로 인해 지치기 쉬운 만큼 한낮 시간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